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오늘 아침이요 날씨가 꽤 쌀쌀합니다. 오늘은 대부분 지역이 날씨가 좀 흐리겠고요. 남부 지역에서는 비 소식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도요 기온이 올라가봐야 20도 정도 안팎에 머물 거라고 합니다. 쌀쌀한 날씨 좀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에 수능 그리고 경제교육 뭐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밀려나는 경제교육이다. 수능에서도 퇴출이기다. 수능 과목, 사탐 과목 중에 경제 과목이 있죠. 그러나 선택하는 학생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 자체가 어렵고요. 대입에서도 이 과목 선택하면 점수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불리하다는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전국 응시 다 따져보니 5천 명 정도랍니다. 그리고요 2028학년도부터는 아예 제외되는 것 이런 것까지 검토가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중요한데 자꾸만 외면받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집권 여당 상황을 좀 다루고 있어요. 이낙연 측 결선 투표 요구를 어제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당 원팀 출발부터 주춤이다. 뭔가 삐그덕거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요구에 대해서요. 송영길 대표는요. 사실상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원 당규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 지도부 선관위는 요구를 일축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아파트 당첨이 돼도 중도금 대출이 막혀 무더기로 포기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지금 대출 정부에서 꽉 쥐고 있죠.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에 이사철 패닉이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인데요.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단지에서는요. 대출을 해줄 은행을 구하지 못해서 당첨자의 40%가 계약을 포기하는 상황이랍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셋집도 계약금 수천만 원 난리판이다. 계약을 했는데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겁니다. 고금리 사채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서민들의 삶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어제 갑자기 이런 소식이 좀 들려왔어요. 해외로부터 들려온 건데 여기 보면은 북한 정찰총국 출신 탈북자입니다. BBC, 영국 BBC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내용 두 가지가 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천안함 그리고 연평도 포격 김정은이 지시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에 북한 간첩들이 있는데요. 간첩들이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 5년에서 6년씩 근무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 청와대에 근무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제 국정원은요. 이거 사실 무근이다. 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약간 어리둥절합니다. 지금 이런 내용.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생생하게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아주 깊숙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김영주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 이재영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윤미 변호사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원팀. 정치권에서 참 좋아하는 단어예요. 원팀. 뭉치자는 거죠. 근데 물 건너갔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끝났지만 지금 뭔가 원팀 분위기는 도저히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언제 만나나? 누가 누구를 만난다는 거죠? 지금 경선에서 승자가 됐죠. 이재명 경기지사, 민주당의 후보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과연 이재명 지사를
후보 자격으로 만날 것인가? 이게 관심사입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약간 분위기가 어색하고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언제 만날 것인가? 이게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가난 논쟁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 4명으로 이제 추려졌죠. 그리고 어제 첫 토론을 했습니다. 그 토론에서 갑자기요. 가난해 봤어요?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저는 가난해 봤는데 그쪽은 좀 가난 아시나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어렵게 살았다. 이거를 뭔가 강조하는 분위기. 그리고 어렵게 살지 않았던 분은 이걸 뭔가 방어하는 분위기. 약간 이런 모습이 비쳤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개천의 용 없다. 얼마 전 꽤 됐어요 벌써. 개천의 용 더 이상 등장하기 어려운 사회가 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오늘 몇 가지 사례가 또 한 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민주당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결선 투표 요구를 했고요. 당 지도부는 사실상 거부를 했어요. 이 상황입니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송영길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에 앞서서 이낙연 전 대표 측,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은요. 기자회견 통해서 결선 투표해야 된다고 요구한 겁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먼저 이쪽 사진입니다. 기자회견장입니다. 어제 국회요. 많은 의원들이 서 있는데요. 여기서 결선 투표 요구한다. 그리고 이거 득표율 계산 잘못됐다. 이거 정정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은요.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지사의 모습입니다. 어제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 입장하기 전에 서로 뭔가 이렇게 양보를 하는 모습이죠. 이 모습만 보면 굉장히 화기애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두 가지 모습이 어제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아래 제목은 경선 후유증이라고 돼 있어요. 보면 송영길 대통령도 축하했다. 결선 투표 요구 사실상 거부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낙연 측 당에 이의 신청서 제출했습니다. 이거 문제 있다. 결선 투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게 3차 선거인단 투표의 결과 그것 때문에 이런 아주 근본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갈등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먼저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원 당규를 오독해서 잘못 적용하면 선거의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당원 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고 과반에 미달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원 당규에 대한 결선 투표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선관위 발표가 유효로 확정해서 공표한 그 유효표가 10월 10일 날 갑자기 합산이 안 되고 빠진 거예요. 이걸 만약에 의도했다면 이건 부정선거고 의도하지 않았다면 실수 착오인데 빨리 바로잡아야 됩니다. 자, 어제 이재명 경기지사와 송영길 대표는 대전 현충원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국회에서 다시 회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앞서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주장에 관한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그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사실상 불구 가능성까지 얘기를 하면서 향후 추가 행동을 예고하고 있는데 다 우리 국민과 당원들께서 길을 제시해 주실 겁니다. 정치는 우리 국민들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뜻을, 주권자의 의지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뒤에 백드롭 로고도 이재명의 얼굴이 이제 그려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재명 후보님은 단순한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저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집권 여당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낙연 전 대표 측 의원들은
이거 득표율 계산 잘못했다.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결선 투표를 요구했죠. 그러나 송영길 대표, 민주당의 후보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어제 이낙연 전 대표 쪽 의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뭐 향후에 법적 대응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의 제기를 하지만 뭐 당에서 거부하게 되면 어쩔 수 없다. 약간 그런 거 같기도 해요. 법적 대응까지 가지 않는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당 지도부가 저렇게 강하게 나오면은 승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낙연 전 대표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는 겁니까? 그냥 승복하지만 지금 분위기로서는 이재명 지사를 뭐 지지한다거나 뭐 이러지는 못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완전히 뭐 승복하지 못하겠다. 지금 제도적으로 봐서 지금 이제 승복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과거처럼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무소속으로 나올 수도 그것도 안 없는 되죠. 법적으로도 안 불가능한 됩니다, 그건. 일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뭐 우리 특별 당규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를 심사해 달라 하는 요청의 어떤 절차로 이해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근데 하고 이 있어요. 신청해서 심사 요청해도 지금 당 분위기 봐는 이거 원래대로가 맞을 네. 것 같아요. 이렇게 답할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보더라도 특별당규 2019년도에 만든 특별당규 제37조에 이제 후보자의 사퇴 안에 있거든요. 사퇴한 후보자의 표는 모여표 처리한다라고 돼 있고 그 밑에 무슨 뭐 그렇지만 결선 투표로 갈 때는 그 모여표를 한산할 때 포함시킨다 예.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모여표 처리된 건 모여표 처리된 그 결과가 가지고 말하자면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당 지도부가 갖고 있는 정당성의 무게를 취하는 거고 일정 정도는 대통령께서도 바로 결정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힘을 실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불복은 아니지만 당에서 불만을 느끼는 분들의 요청에 대해서는 뭐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하고 남아 있는 것은 어쨌든 대통령이나 당 대표나 뭐 이해찬 대표라든지 또 호남의 여러 어르신들이나 동교동계 어르신들이 좀 이제 이 총리 측에 예. 이낙연 후보 측의 분들을 좀 개별적으로 다독거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이제 최인호 의원이나 윤영찬 의원은 예. 친노 친문 좀 핵심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로 청와대에서 좀 다시 한번 좀 조정을 하고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2000년도에 표에서 이기고도 선거인단을 다 확보 못해서 졌던 엘고 후보 같은 경우는 예. 사실은 바로 본인이 승복 수락 예.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수락 예. 연설이 아니고 자기의 패배 선언하는 건데 우리 민주당의 전통을 위해서라도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고 법적인 보완이라든지 이게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빨리 이낙연 대표가 스스로가 이 승복한다는 발언을 해서 예. 다독거려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과연 그럴 것인가 어쩔 것이다. 이건 모른다라고 나와요. 그 기사가 오늘 있는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구체적으로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일을 다루고 있어요. 자, 결선 가자는 이낙연 측. 이낙연 원팀 선대위.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정해졌으니까 이제 선대위가 당 차원에서 꾸려지죠.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당대표 출신이에요. 당대표 출신은 통상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습니다. 근데 이낙연 공동위원장 수락할지 이거 모른다.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수락을 안 하면 나 못해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심상치 않아진다는 거죠. 이종훈 평론가 일단 수락할 걸로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결국 수락하겠죠. 결국엔. 네. 근데 수락을 하면 그러면은 하는데 열심히 막 뛸까요? 뭐 열심히 뛰지 않더라도 아,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러니까 문제 제기는 하되 예. 예, 전체적으로 원팀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마 행보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뭐 이 핵심 친문 그리고 청와대가 그 조율 작업을 해낼 거다. 예, 그렇게 청와대가 생각을 뭔가 합니다. 지금 옆에서 물밑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엔 굉장히 활발하게 아마 움직이고 있을 거다라고 좀 보는데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이게 뭐 사실은 다 같이 망하자는 얘기인데 그렇게 예.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봉합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움직여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낙연 후보도 뭐 일말의 기대는 계속 갖고 카드를 쥐고는 가겠죠. 예. 그러니까 뭐 혹시 뭐 이재명 후보의 신상에 뭔가 좀 변동이 생겨서 뭐 재경선을 치러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예. 또 후보 중도 탈락에 따라서 뭐 뭔가 대책이 나왔을 때 그때 어찌됐건 본인이 그때는 이제 그 대체제로서 이제 나서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을 분명히 상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그 문제 제기도 명분 쌓기라고 저는 봐요. 나중에 그때를 대비한. 혹시라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 때 그렇죠. 그때 대비하기 위해 명분을 쌓고 있는 네, 거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문제 제기하지 않았느냐. 예, 그러면서 힘이 좀 실릴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사실 지난 일요일 경선 결과가 최종 다 발표됐을 때 이낙연 전 대표가 기자들 질문에서 뭐 공식적으로 대답한 건 아니고요. 퇴장을 하면서 질문에 몇 가지 했는데 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 약간 좀 애매한 얘기를 했고요. 어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직접 나선 게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나서 강하게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직접 나서지 않고 빠져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제 목소리를 내고 좀 약간 악역은 그 옆에 주변에 있는 밑에 참모들이 맡고. 예, 그런 거죠. 그리고 본인은 이제 뭐 나중에 원팀에 합류해야 되는 상황이 결국은 될 거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좀 말을 아끼는 거죠. 합류할지도 모르는데 본인이 나서 너무 강하게 얘기하면 나중에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은 예. 뒤로 물러서 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러면 뭐랄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참모들에게 승낙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하라고? 뭐 이제 사전 조율을 다 했겠죠. 예, 충분히 사전 조율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매우 치밀하게 지금 나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많이 했다는 거군요. 예, 그냥 그렇죠. 종이 캐고 여기서 많이 적어놓고 이 계산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다. 예, 여러 가지 그렇게 포석이 봅니다. 네. 있다. 이런 뜻이네요, 지금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 의미를 좀 파악하기가 복잡하기도 하고요. 자, 상황은 좀 일단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에 두 가지 기사하고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 내용은 지난 10일 최종 경선 결과가 이제 나와서 다 확정이 됐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와 그 직전에 발표된 서울 지역 순회 경선 결과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걸 놓고 민심과 당심이 너무 괴리를 보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해석이 나오거든요. 이 내용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28대 60이 충격파다. 그러니까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예요. 28이 이재명 지사, 62가 이낙연 전 대표인 거예요. 그 앞서서 나왔던 결과하고는 완전히 거꾸로 되는 결과였단 말이에요. 이 충격파인데 이재명 캠프도 대장동 사건 표심에 크게 놀랐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반응이 좀 다른데 이낙연 측은 중도층 본선 우려가 폭발한 거다. 이거 봐라. 이거 본선 경쟁력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다. 이게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대장동 수사 본격화되면서 이게 표심에 반영이 된 거다. 시작됐다. 걱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강력한 예방주사 맞은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그리고 야당 지지자의 역선택 등이 있는 걸로 보인다. 이거 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권에서 그렇게 써요. 이거 표가 오염이 됐다. 이런 표현 쓰죠. 그러니까 역선택이 들어갔다. 이거 뭔가가 약간 이렇게 얘기했어요. 각자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아무튼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국민의힘의 지도부와 대선 경선 주자들이요. 나름 해석들을 내놨어요. 물론 그것도 역시 본인들에게 좀 유리하게 맞춘 해석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듯 거울 속에 본인을 바라보고 하는 이야기만 하다 보니 민심이 차갑게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자체 내에서도 이제는 대장동 비리의 주범은 대선에 내보낼 수 없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만 먼저 대장동 비리가 터지거나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다른 후보였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런 얘기를 듣는 이낙연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전선이 묘하게 나뉘고 있어요, 지금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역시 이제 상황을 좀 분석했어요. 대장동에서 민심 당심이 갈라선 것인가? 같은 날 조사에 정반대 성적표다. 그러니까 서울 경선 결과와 3차 선거인단 투표가 왜 이렇게 달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맞서요, 해석이 지금. 한쪽에서는 이거 대장동 이 이슈가 결정타다. 아니다. 이거 단정하기 어렵다. 여기 단정하기 어렵다는 거는 아직 모르겠다라는 거죠. 왜 그런 건지. 그리고 이낙연 조직표 반영이다. 아니다. 야당 역선택이 들어갔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이게 민심 당심이 뭔가 분리되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용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엇갈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왜 그랬다고 보세요? 그 아까 그 동아일보 신문을 보면은요. 예. 거기 이제 차트로 잘 정리가 되어 다시 있던데요. 보겠습니다. 그 신문. 그 1차, 2차, 3차 선거인단의 그 구성을 보고 과정을 봐야 될 텐데 예. 아마도 1차와 2차 선거인단을 모집을 할 때는 그 모든 당원들 그리고 민주당의 그 각 후보들이 굉장히 열심히 각 캠프에서 열심히 했다. 열심히 그걸 모았을 거예요. 그래서 말이 1차, 2차 선거인단이 비당원이지 상당히 자기네들과 지인 뭐 아니면은 민주당 성향이 강한 예. 그런 분들이 1차, 2차에는 많이 들어와 그럼 있을 것 이른바 같고. 조직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모든 선거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됐다 잘못됐다라고 비판할 필요는 통상 없을 그렇게 것 한다 같습니다. 이거죠. 그렇죠. 예. 다만 3차에서는 예. 그 이제 하도 모으다 보니까 이제 모을 사람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3차인단 선거에는 상당히 그 조직표가 아닌 진짜 말 그대로 일반 국민들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 더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했을 것 같고 그거는 또 저기 투표율만 보셔도 지금 81.3%인가 여기 좀 크게 보겠습니다. 80.4%잖아요. 예. 그 뜻은 굉장히 내 투표 의지가 강했던 분들이 참여를 했다는 뜻으로 그런데 볼 지금 수도 있고요. 1차도 꽤 높았다 그러는데 77%, 2차가 59% 조금 넘겼는데 3차는 81%를 넘어섰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고로 높았고 예. 게다가 저 모집 기간을 보시면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모집을 했다고 적혀 있잖아요. 그럼 그때 생각해 보시면 대장동 사건이 이제 막 한참 일어나기 의혹이 불거질 때쯤에 이제 모아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 아무래도 이제 다시 돌아가서 각 당마다 예. 이 당내 선거는 아무래도 당원의 당심이 굉장히 큰 작용을 해요. 예.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까지도. 그런데 요번 3차인단 선거만큼은 예. 중도표, 일반 국민의 의견이 많이 담겨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건 곧 당심이 아닌 그냥 일반 민심이 많이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게 만약에 뭐 55대 45로 졌거나 예. 좀 엇비슷하게 졌으면은 모르겠는데 너무나도 확연하게 틀렸잖아요. 예. 거의 62대 28, 30%도 이재명 후보는 받지 못했단 말이죠. 예. 그 뜻은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요번 투표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만큼은 예.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라고밖에 분석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이거는 또 다른 여담이긴 한데 예. 아까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홍영표 의원이 나와서 하는 예. 그 해석을 보면서 아마 그 장면을 바라보는 많은 소위 말하는 친문 내지는 이낙연 후보 측은 예. 지난 당내 경선 당대표 뽑았을 때 예. 홍영표 의원하고 지금 송영길 의원하고 이제 대립을 경쟁을 했지 했죠. 않았습니까? 예. 그때 만약 결과가 틀렸다면은 지금 아마 결선을 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대표가 지금 당대표가 아니었다면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그렇죠. 결과가 바뀌어서. 거기까지 갑니까, 지금 이게 해석이. 이게 지금 이렇게 계속 EJ가 나오고 있는 대립 전선이 형성된 게 여기 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아래쪽 그래프 3개입니다. 그냥 한눈에 한번 봐보세요. 이게 어떤 요 두 번째까지는 요 추세가 이어졌잖아요. 약간 짙은 색과 옅은 색의 차이. 게다가 마지막에서 이게 확 바뀐 겁니다. 옅은 색이 확 올라갔죠. 이래서 지금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결과의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야당도 해석하고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여당 내에서도 해석이 분분한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뜻일까? 근데 정치에서 이거 잘 읽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장국민 변호사. 네.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는. 사실 추세와 흐름과는 상당히 상반되고 예. 굉장히 튀는 결과가 나온 예. 것인데 뭐 여러 요인이 있을 겁니다. 물론 대장동이라는 그 이슈를 빼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너무나 그 격차가 종전의 지표와는 뒤집어진 측면이 있어서 2배가 넘었어요, 차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대세론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마 뭐 보수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3차 선거인단에는 우리가 좀 한번 조직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보자라는 뭐 근거들이 있었다라는 뭐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실제로. 그런 주장도 좀 나오고 있는 거군요. 예, 그리고 선거인단 모집이 상당히 좀 쉽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없다고는 아예 그런 흐름이 없다라고는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아마 내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1차, 2차 양 진영이 너무나 이제 화력을 집중해가지고 조직을 가동하고 했는데 사실 아마 본선에 경선 없이 갈 것이다. 본선에 경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 기적에 가깝다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예. 대세론이 굳어지고 있어서 이 조직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 3차 선거인단에 비교적 안일하게 좀 대처했던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대장동을 지렛대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뭔가 더 조직을 끝까지 집중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도 분명히 이번 지표로 나온 것 같고 아마 내부 캠프에서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거다. 대장동에 대해서도 좀 더 겸허하게 예. 그 사실관계를 이야기하고 뭐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다. 이런 워딩은 이제 더 이상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이 이 흐름이 당신과 민심의 괴리로까지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예. 이 3차 선거인단과 관련해서 물론 일반 당원과 국민들의 표심이 반영된 것이긴 한데 이 서울권의 권리당원 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 지역이 복합적으로 예. 이제 지역 출신 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 괴리가 완전히 민심과 당심의 분리 그 자체로 판단할 것인가.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일반 여론조사 그러니까 당내 경선이 아니라 일반 여론조사로 이재명 후보와 다른 타당의 후보를 붙였을 때 훨씬 밀린다거나 이런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지표는 나오고 있지 그러진 않습니다. 또 않아요. 예, 왜냐하면 아마 유권자들이 이재명이라는 후보에게 기대하는 것은 도덕성이 아닌 측면이 워낙에 크기 때문입니다. 이 정치인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어쨌든 성과 그리고 추진력 이런 부분에 더 큰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가치 투표가 아니라 이익 투표를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뭔가 내 이익과 관련해서 행정 절차를 관철시켜 줄 수 있는 도덕성은 비교적 흠결이 있거나 다른 이슈에 뭔가 해명을 제대로 못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흐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 지표 지금 야권의 후보들에게 밀리지 않고 있어서 당신과 민심이 괴리된 것이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지금 여야에게 굉장히 고난도 문제가 딱 주어진 거예요, 이거. 이거 해석해 보세요. 써보세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딱 등장했어요. 이종훈 평론가. 역선택 얘기를 지금 자꾸 하는데요. 예, 여기 좀 자꾸 그런 설명이 있어요. 그런 네. 주장도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근데 만약에 보수 진영에서 정말로 역선택을 조직적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예. 결과가 반대로 나왔어야죠. 반대로요? 예.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 불거지기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확연히 지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장동 의혹 불거지고 난 이후에는 보수 진영에서는 뭐 이나땡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예, 이재명 후보가 나오면 땡큐다. 그런 정도로 지금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본선에 올라오는 것이 훨씬 더 공격을 가하기 좋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그렇게 인식이 지금 바뀐 상태인데 대장동 이슈 이후에 보수 진영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취약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예, 그렇죠. 거군요. 그렇다라고 전제를 저는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요. 그럼 역선택이 들어왔다 그러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표가 더 많이 나왔겠죠. 압도적으로 뽑히게. 예,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그건 역선택이라는 얘기는 성립되지가 않고 그 뭐 이쪽도 마찬가지 저쪽도 마찬가지인데 뭐 일반 국민들이 참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민주당 그 경선에는 국민 선거인단도 예. 진보 지지층이 주로 참여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진보 지지층 중에서도 사실은 극히 좀 이제 일부에 해당하는 어떻게 보면 핵심 지지층들이
참여해서 주로 경선 투표에 지금 들어간다라고 전제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요. 그래서 이걸 민심 당심 분리해서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은 좀 잘못된 시각일 수 있다. 이것도 당심이고 저것도 당심.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예.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 민주당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요.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심이 지금 내부적으로 좀 분열되고 있다라고. 예. 그러니까 조국 그 장관 사태 때 진보 진영 내에서도 분열상이 좀 벌어진 바가 있는데 예.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3차 국민 선거인단에 참여하신 분들은 초반에 이제 진행되는 걸 보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좀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한 분들이 많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번 3차 국민 선거인단 그 투표 결과를 예. 민주당이 그렇게 간단하게 넘길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 측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경선, 뭐 선거, 투표 이거 할 때 어떤 후보가 본인들이 생각한 거와 다르게 나오면은 역선택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게 당을 불문하고 그런 얘기가 꼭 나옵니다. 이거 역선택 섞여 들어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가 야당에서도 그동안 있었고요. 여당에서도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또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뭐 정확하게 모릅니다. 뭐 그걸 그렇게 다 치밀하게 분석을 하는 그런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요. 자, 상황은 이런 가운데 다음 기사 오늘 좀 눈길을 좀 잡았어요. 그래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는데요. 빨리 만나고픈 이재명. 그런데 지금 이게 뭔가 경선 불복 분위기도 있고 대장동 의혹도 이거 있는데 이거 부담되는 문 대통령.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졌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좀 어색하다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문 대통령, 이재명 언제 만날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다는 뜻은 후보로서 확실한 위상을 높여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뭔가 쐐기를 박는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언제 만날까가 궁금하다는 건데 과거 보면은요. DJ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확정 이틀 만에 만났다. MB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13일 만에 만났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때 당시 경선이 치열하고 뭐 과거에 앙금이 있을까요? 아무튼 여기 좀 달랐대요. 근데 만나긴 만났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언제 만날 것인가 이겁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용주 전 의원님. 네. 만나긴 만날까요? 만나면 언제쯤 만날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과거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좀 엄중한 선거 중립이라는 측면에서 너무 바로 뭐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자마자 바로 청와대로 불러올리는 것보다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만나자고 청와대에다가 요청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하는데 아마 이제 조금 이렇게 진화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낙연 이런 후보가 약간 막 이의제 얘기도 있고 이의제 얘기도 하고 그 속에도 이미 홍영표 의원도 있고 뭐 그렇단 최인호 말이에요. 의원도 있고 이른바 또 친문 의원들이 거기도 친문계 의원들의 많아요. 얼굴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묵살하듯이 그렇게 바로 만나는 건 조금 과하기 때문에 정무 라인을 통해서 좀 조율을 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그렇게 오래 끄는 것도 사실은 오히려 이 문제를 더 확장시킬 수 있기 또 때문에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조기 진화를 할 텐데 바로 뭐 이틀 만에 만나고 그래야 될 사항은 아니고 한 일주일 이내에 조금 자연스럽게 절차를 밟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김용주 의원님 말씀대로 일주일이면은 다음 주 초쯤에는 만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이종훈 평론가 이거 짧게 질문 드릴게요. 근데 앞서서 축하한다고 입장을 바로 냈어요. 그날 저녁에 확정된 저녁에. 그리고 근데 빨리 안 만나면 축하한다고 했는데 빨리 안 만나면 이건 또 뭡니까 그러면은? 그러면 결국 이제 후보로 좀 인정하기가 좀 내켜하지 않는다는 거를 내신. 그렇게 또 해석이 돼 버려요. 그렇죠. 이게 또 자칫 또 검찰의 또 일종의 가이드라인 아니냐 뭐 이런 보도가 또 분명히 나오지 않겠어요? 온갖 해석이 나오겠군요. 예, 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보통 이제 당선되고 나면 전화 통화를 하죠. 그죠? 그리고 전화 통화를 먼저 하는 게 더 빠르겠네요. 전화 통화를 하고 축하를 하면서 뭐 하여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 이게 멘트도 사실 거의 전화 통화했던 얘기는 안 들려요. 거의 고정이 돼 있는 그런 멘트나 다름없잖아요.
그런데 뭐 전화 통화했는지 안 했는지 뭐 보니까 뭐 하진 않은 것 같은데. 만약에 전화 통화를 했으면 이재명 지사 측에서 적극 알렸겠죠. 그렇죠. 그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전화 통화부터 일단 하는 게 맞는 거고 전화 통화하면서 그 통상적으로 늘 하는 빠른 시일 내에 만납시다. 그 얘기 안 할 수도 없을 거고, 그죠? 예, 그런 거죠. 그리고 일단 당에서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보인데 예. 그거를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은 다음에야 어떻게 그거를 거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만날 리는 없는 거고. 그렇죠. 다만 언제 만나냐, 언제 전화 통화를 하냐 이게 문제네요. 지금. 예, 그래서 저도 뭐 김 의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당에서 빨리 정리를 좀 하고 뭐 그렇죠. 선대위도 빨리 좀 출범시키고 뭐 이런 과정이 있은 다음에 그러면 대통령이 좀 부담이 덜하다 뭐 이런 거네요 지금. 예,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이것도 처음 보는 현상이에요. 어떤 당의 후보가 정해졌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 관련된 거 하나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기사가 오늘 참 많은데요. 뭐 물론 이슈가 좀 커서 그렇습니다. 대장동 국감 걱정이 됐나 송영길 이재명 지사에게 지사직 정리하고 선거 준비를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지사직 사퇴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럼 빨리 하면 오는 18일과 20일 경기도 국감이 잡혀 있는데 여기 국감 출석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송영길 대표 후보가 대선 후보인데 국감장 서는 게 맞느냐 이런 약간 명분을 약간 내세우는 것 같아요 지금요.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송영길 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하루속히 경기도지사직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준비를 해야 됨을 강조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후보님께서 잘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했고요. 이재영 전 의원님. 이재명 지사가 약간 어떻게 보면 듣고 싶은 얘기를 송영길 대표가 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좀 상황이 좀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지사직에서 이제 관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 입장에서는 또 후보를 보좌하는 캠프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리스크 관리가 가장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국감에 나오면은 사실 국감에서는 거짓 증언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국감에서 대장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쏟아져 나왔을 때 그거를 과연 파헤쳐 나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기 돌파할 때문에 수 있을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일단은 국감에 안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아마 송영길 대표가 판을 깔아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지금까지는 나는 국감에 나가겠다라고 뭐 당당하게 얘기는 했지만 이제 본인도 민주당의 후보로서 명분이 생겼죠. 민주당에서 나는 나 혼자의 몸이 아닌 민주당과 함께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무시하고 가겠느냐라는 식의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판 깔아준 것에서 이제 놀면 되는 거거든요, 이 지사는. 그래서 아마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이 국감에 이 열리기 전에 사태에서 국감 출석 안 하면 야당에서 또 막 반발할 거 아닙니까? 야당에선 반발은 하겠지만 그래도 그 반발해봤자 사실 국감장에 세우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덜 하겠죠. 다만 그거와는 별개로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제 후보가 아까도 그 3차 선거인단을 봤지만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은 느끼고 있을 거고요. 그것만 보더라도 아마 그 이 지사, 이 후보에 대한 검증, 대장동에 관련된 검증은 끊임없이 아마 언론에서 국감 대신 언론에서 끌고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종훈 평론가도 좀 발언 기회 요청을 하셨는데 짧게 한 30초 드릴게요. 어떤 말씀 좀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예. 특검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데 국민의당 게이트라고 하면서 그런데 국감장에도 안 가면 어떻게 야당에서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결국 유죄를 자인한 거다. 그게 오히려 더 그 선택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게다가 지금 경기도 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뭐 거의 압도적 다수예요. 자기네 편이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그런 국감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조차도 안 간다? 그건 이재명답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뭐 안 갔다고 결정을 하는 순간 아마 그 야당 쪽 비판도 비판이지만 일반 국민들도 뭔가 떳떳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것도 리스크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또 이제 결정이 되면 또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또 여론을 또 주시하겠네요. 그럼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상황이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